자, 16강입니다. 일제 통치 방식 학습지 역시 11번이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과서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에서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을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대, 20년대는 이전 강이었던 15강에서 봤고요. 16강에서는요. 요 30년대 전시동원 체제 속에 황홀시민이 되기를 강요하다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표에서 본다면 바로 요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일본은 다 빼앗아 갔어야 했을까요? 요 시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국제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년대, 40년대의 국제정세는요. 우선 여기부터 시작해요. 1929년의 대공황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가 뭐래도 명실공히 세계 최대 강국은 미쿡이었어요. 미쿡. 그래서 미쿡에서 사실은 모든 경제를 주도했었는데 당시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활성화됐었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월스트리트 시장에 가서 미국의 주식을 샀어요. 미국 기업들의. 자,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너무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호경제에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공장에서 과잉 생산을 한 겁니다. 물건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네. 점차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공장들은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지요. 공장이 폐쇄가 되니까 당연히 실업자들은 양산이 될 거고요. 이 실업자들은 일을 갖고 싶었던 이 실업자들은 당연히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소비가 감소되면 또 어떻게 돼요? 공장이 또 폐쇄되겠죠. 또 실업자가 증가하고요. 소비가 감소되겠죠. 또 폐쇄되겠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결과 결국엔 1929년 10월에 거부 문결 사태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개장하자마자 10% 이상이 정말 폭락하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황이 시작되니까 전 세계가 다 타격을 입게 돼요. 유럽이고 뭐 너나 할 것 없이요. 당시에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경제를 의존하고 있었던 전 세계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빠르게 먼저 선진 자본 국가였던 다른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처럼 이걸 이겨낼 수가 없었어. 자신들의 자국의 식민지 경제만으로는 이거를 대공황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요. 당시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세계적인 독재자들이 등장하고 여기에 일본, 군국주의 일본까지 끼어들게 되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30년대, 40년대는 전쟁 중인 일본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리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시 동원을 해야겠죠. 전쟁에 조선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면서요. 그들에게 천황폐하의 국가의 다스림을 받는 이게 다스림을 받는 신민 백성이 되기를 강요합니다. 이걸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목표는 바로 민족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해볼게. 전시체제에 동원한다는 건 전쟁에 내보낸다는 거야. 조선 사람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칼을 쥐어주는데 이들이 그 총과 칼을 우리의 천황폐하에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조선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무슨 사람? 천황폐하의 신민이라고. 그러니까 그 총과 칼을 천황폐하를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억지로 세뇌시키는 거야. 그게 30년대, 40년대 통치정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이죠. 자, 그러면 일제가 대륙을 어떤 식으로 침략했는지 우선 그 과정부터 볼게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출시장이 감소하면서 대공황이 경제 위기로 나타나게 되죠. 이 대공황이 나타나자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위기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1년에 먼저 어디부터 치냐면 만주부터 쳐요. 만주 지역을 쳐서 만주국을 수립하고요. 37년에는 중일전쟁을, 심지어 41년에는 하와이 진주만, 그러니까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즉 엄청나게 무리한 전쟁을 지속한 겁니다. 만주국을 먼저 치고요.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본토를 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와이를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고요. 너무나도 무리한 전쟁이었죠. 급속한 공업화와 정말 빠르게 근대화를 겪었던 일본은 사실 뭐랄까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리한 전쟁이었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요. 그러려면 그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돼. 무슨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친다고요. 우리 민족의 민족성신을 만살하고요. 천황 숭배 사상을 주입해서 침략 전쟁에 쉽게 동원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되는데요. 36년에 부임했던 조선 총독 미나미가 만든 거고요. 이가 내선일체라고 말해서요. 요 내선일체를 내세워서 강화하게 됩니다. 내는요, 안내자예요. 안에 있는 땅이고요. 선은요, 조선할 때 선자예요. 다시, 안에 있는 땅은 뭔 말하는 거냐면, 원래 그들의 내부, 그러니까 일본 본토야. 일본과 조선은 사실상 하나의 몸이라는 거야. 하나의 몸뚱아리래. 웃기죠? 여태까지 같은 몸뚱아리면 그따위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 필요할 때만. 그래서 우린 내에서는 원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니네는 뭐를 해야 돼? 전쟁을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 머리 어렸을 때부터 이 정신 개조를 시켜야겠지. 그지? 내선일체를 주입하기 위해서 한국 신민 서사라는 걸 어른이고 아이고 노인이고 성인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외게 만듭니다. 한국 신민 서사라는 건요. 천황폐하의 국가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맹세하는 글이란 뜻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황국의 신민으로서 황국에 충성을 다하고 천황폐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국민의례가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 있죠? 그래서 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라는 건 일본의 종교, 국교인 신도, 글씨 너무 못 쓰죠? 죄송해요. 신도를 믿기 위해서 그 신도의 사찰이거든요. 이 신사를 억지로 참배를 시키는 거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궁성요배라 그래서 천황폐하가 살고 있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 사이렌 빙 하고 울리면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궁성요배를 하죠. 그러니까 천황에 대한 그 충성심을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우리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 사람의 이름을요, 일본식으로 바꿔버리죠. 창씨 개명이라는 걸 시켜버리는 거야.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 일본식으로. 뭐, 나카무라, 미나코, 요코,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말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름을 바꾸는 게 사실 되게 커요. 누군가가 나에게 수연아라고 부르면 이게 주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이걸 일본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강제로 바꾸게 만들어서 거의 조선 사람의 7, 80%가 이때 창씨 개명을 했고요.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친일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강요했거든. 한글 신문, 잡지 당연히 폐간됩니다. 한글을 거의 못 쓰게 만드니까요.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해서 이거 얼마나 그지 같은 법이냐면 독립운동가를 재판 없이 구금하는데 예방 구금령이다. 뭔 말이야?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얘가 독립운동을 했던 예전에 점적이 있으면 그냥 가두는 거야.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독립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이니까. 그지 같죠 정말? 교육도 전시체제에 걸맞게 교육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내세워서요.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선어 과목을요. 선택 과목화 만드는데 이걸 수익 과목이라고 부르거든.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그래서 수익 과목이라고 나오면 아 이거 선택 과목 했구나 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그때 당시에 어느 학교가 조선어를 선택하겠니? 그치? 사실상 이때 이미 폐지된 거고요. 41년에는 국민학교령이라는 명령이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초등학교의 전신이에요. 소학교를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해버리죠. 국민이 무슨 뜻이냐면 황국, 신, 민 할 때 국민이야. 그래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버려.
여러분, 국민학교라는 이 명칭을 언제까지 썼는지 아세요? 무려 1995년까지 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뀐 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뭐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세대죠.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언니 오빠의 사이죠. 그죠? 미안. 그래서 국민학교 0을 내려서 국민학교로 개칭을 했고요. 사실상 좀 아쉽죠. 빨리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4차 조선교육령을 내려서 아예 그냥 금지시켜버립니다. 조선어 사용을. 그래서 조선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당시에 재판 없이 잡혀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당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조선어로 시를 썼기 때문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가슴 아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전시체제 교육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경제수탈도 어마무시했었는데요. 37년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전기라고 부를 건데, 37년 이전까지는 이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물자를 공급하는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그랬어, 조선을. 그래서 북부의 공업화 정책이라 해서 당시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은 한반도 북부 지역, 여러분들이 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역이죠, 지금의. 그래서 지하자원이 많았던 이 북부 지역에 온갖 군수 공장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장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군수공장을 만들었고요. 이 군수공장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기업체의 공장들을 여기에 많이 만들어요. 말하기로는 뭐 맨날 조선의 공업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공업 후방 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특히나 만주에 북한이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당시 일본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시 조선에 공장을 많이 세워놓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게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일본이 이제 전쟁 체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도 기업체에 엄청 타격이 와요. 특히 대공황 이후에 많은 기업체가 도산을 합니다. 특히 섬유 공장들, 방직 공장들, 그러니까 면화를 만들고 모직 공장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도산을 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값싸게, 아니 헐값에, 아니 아예 공짜로 우리 땅에서 나는 면화와 우리 땅에서 양을 강제로 치게 해서요. 모직과 면직 산업, 일본의 면직과 모직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생산하게, 북쪽에서는 양을 치게 만든 거야, 일부러. 그래서 결국엔 우리나라의 뭐 균형적인 발전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 우리를 공업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해서 결국 식민지 공업화에 이제 박차를 가했을 뿐입니다. 심지어요, 37년 이후부터는 이런 모습조차도 없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선일체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내선일체 포스터, 가장 유명한 포스터고요. 이게 안내자, 내와 조선할 때 선자야. 그러니까 내나 선은 한 몸이다. 그래서 2인 삼각경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건데 재수없죠. 그래서 막 억지로 야 빨리 합체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은 정말 부당하게 당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황국신민서사를 외계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뭐 사이렌이 울리거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당시에 이렇게 선생님을 필두로 서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슴에 이렇게 딱 모으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파여 천황폐하의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괴로움을 참고 단련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맹세를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 전쟁에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신사참배나 궁성요배하는 모습이고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천황폐하가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신사에 참배하게끔 억지로 강요했었죠. 자, 그리고 한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씨개명 이름을 이제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죠. 39년에. 그래서 창씨,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자제는요, 학교도 입학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불령선인이라고 하고요. 이 불령선인, 일본말로는 후테이센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후테이센징에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인 제재를 엄청나게 가합니다. 그래서 식량 배급을 할 때도요, 배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고요. 노무징용의 우선 대상으로 삼아요. 사찰 미행하고요.
이러니 어떻게 이름을 안 바꾸냐고요. 억지로 바꾸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은 이누쿠소 구라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뭐냐면 개똥이나 먹어라 라는 뜻이래요. 너무 약간 우리 민족 되게 뭐랄까 풍자의 그런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기 성을 이제 심지어 자기 이름을 이제 뭐 견자라 그래가지고 개자식이란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누꾸라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제출을 하면 네 이름은 왜 이누꾸 견자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래요. 우린 개자식이라고 불러요. 난 개자식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장난스럽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산천 초목으로 해도 청산 백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막 지은 거야. 창씨개명만 하면 된다면서요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이누노코 그 개새끼라고 창시해서 서류를 제출했더니 이유를 물길래 조선인 성씨를 바꾸면 개새끼 소새끼라고 부르기 때문에 난 이누노코라고 창시했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비록 빼앗긴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아주 소심한 저항의 표시였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물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었고요. 45년 8월 15일 광복이 선언되면서 조선인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졸업증서인데요. 이게 천안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조선성명 복구령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이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졸업장에는 창씨 개명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겠죠. 일본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을 되찾아줘서 대한민국 성명으로 환원해서 졸업장을 다시 수여하는 이런 의식도 치렀다고 해요. 천안초등학교에서. 되게 뭐랄까요. 그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내 졸업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지? 정말 많은 정말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대망의 37년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만주까지만 해도 일본이 나름대로는 할만했다? 근데 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중국 본토랑 적을 두고 싸우기 시작하면서는 사실상 엄청나게 무리하기 시작해요, 일본이. 심지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되죠. 일본은 무리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경제 수탈을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를 총동원하기 시작해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요. 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했으니까. 즉 여태까지 10년대에는 땅, 20년대는 쌀, 그리고 30년대, 40년대 요 중일전쟁 이후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하죠. 물자 수탈은 당연해요. 지화자원 약탈하고요. 위문 금품 국방 헌금 강요하고 공출제도라는 걸 실시해서요. 모든 얘네들이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즉 뭐 쇠, 놋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약탈해갔어요. 이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런 걸 공출이라고 하고요. 식량도 엄청나게 빼앗아가죠. 산미증식계획 재개하면서 당연히 쌀 다 뺏어가고요. 오히려 산미증식을 시켜놓고서는 우리는 식량 배급을 받았습니다. 받아 먹었다고요. 하루에 한 번 밥을 한 끼 요만큼 줬어요. 그래서 농가마다 공출량을 할당해서 공출량을 채우지 못하면 막 강제로 때리고 약탈하고 막 이랬죠. 당연히 인적 자원도 엄청나게 수탈해 갑니다. 사람들이죠. 병사로 차출하기도 하고요. 징용, 노동을 시키기도 했었죠. 자, 처음에는 지원병제라고 이름을 했지만 당연히 지원병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서 학도병이라 그래서 학생들도 강제로 데리고 오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 다 징병이었고요. 나중엔 이제 지원병도 아니야. 징병제도 아예 실시해버립니다. 그래서 20여만 명이 병력에 동원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 징용까지 합치면 거의 한 60만 명 이상이 60만 명 이상의 우리 그 조선의 남성들이 전쟁에 이제 이렇게 많이 활용됐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징용령이라는 걸 실시해서요. 광산, 공장, 전쟁시설에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당하기도 했었고요. 여자정신근로령이라 그래서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여성들도 징용을 당했습니다. 여성 노동력을 동원한 데가 바로 근로정신대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쓰실 때는요,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사실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섹스 슬레이브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성노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아계신 할머님들의 명예에도 좀 관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직접 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위안부의 작은 따옴표를 써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 아주 끔찍한 삶을 강요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가 계속되고 있고요. 1992년 1월 8일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울에 안국역이라는 곳으로 나오셔가지고요. 거기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12시부터 보통 시작이 되는데 11시 한 반 정도 가면 앞쪽에 자리에 앉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집회에는 꼭 참석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저희가 한일 갈등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또 한번 자세히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 자료 등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게 공출하는 모습이고요. 뭐 이렇게 녹기. 특히 제기죠. 제사할 때 쓰는 제기도 강제로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가 되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요 녹기를 많이들 강제 공출을 했었고요. 특히 식량 배급 제도를 볼 수 있는 게 이 일본이 39년 이후부터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음식을 하루에 한 번씩만 섭취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은. 자주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잖아. 나무뿌리나 나물은 쌀이나 여타 음식물에 비해 비타민이 풍부해. 그러니까 니네가 원래부터 풀뿌리로 연명했으니까 니네보다 훨씬 건강하고 튼튼했잖니? 즉 너네도 풀뿌리나 처먹어 라고 하면서 식량 배급을 하루에 1회로 줄이거든요. 이놈들이 조선 사람들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의 내용이고요.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수탈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물자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 이런 거에 필요한 명령을 아무 때나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강제징용을 당했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요. 네. 저희가 독립운동가 수행평가 끝나면 이분들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수업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강제징용에 관련해서는 한 번이라도 꼭 검색해보고 실상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징병을 당했었던 특히 학도병들의 모습인데요. 너무 어리죠? 네. 이들이 정말 자원해서 군인대에 입대를 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분은 일본군, 그러니까 웃고 계시지만, 이게 버마, 미얀마 지대에 있었던 그 일본군 위안소를 당시에 연합군, 미군 측에서 이제 구출한 거죠. 예, 구출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이 할머님 보이시나요? 이때는 할머님이 아니죠. 너무 젊은 처녀죠. 임신하고 있죠. 성적 착취를 당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요 임신한 분이 북한에 계시는 할머님이세요. 북녘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 박영심 할머님인데, 이 박영심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당시 얼마나 참혹하게 우리 국민들이 수탈을 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군이 담당했다. 일본 경찰과 헌병이 조선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가운데 해방이 될 때까지 수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바로 이 방에서 일본군에게 능욕을 당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북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은 일본군이 개입하고 강제했음을 또렷하게 증언한다. 맞습니다. 나는 17살에 남포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일본 놈이 와서 덜뿌리 가자 그러더라. 어딜 가자니 하니까 공장에 가서 덜뿌리 시간에 가자 그래서 덜뿌리 하자는 바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길 하루 종일 가다 나니까 오대면 하면 중국 낭경에서 가고 보니 뭐 일본 놈의 군대가 와글와글 하고 노자들이 잔뜩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서 그 위안부 노릇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위안소 이름이란 알겠나? 예, 알아요. 뭐라고? 긴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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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로. 금수로. 긴수이로다. 긴수이로요. 긴수이로. 상해리 그 집이 있을 겁니다. まだ多分南京に行ったらそれが残ってると思われます。 박영심 할머니는 17살에 중국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이거 제발 똑바로 짓지 않는다고. 저 여고대로 안 해준다고. 탁제띠요. 예, 피 많이 나왔습니다. 피 많이 나와서 다 죽었댔대요. 뭐. 걔도 높된 뒤에 중국 병원이 있어서 중국 사는 병원이 있어서 이거 가서 게임하고. 隣にですね、0センチ쯤 됩니까 그 상처가? 기술이 한 50cm 될 것 같아. 20cmぐらい. 아, そんなにあるんですか? 그 일본 놈이 정말 만행을 해 생각하면 못 들으면 사람이 기가 가서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처자도 있을 거요 자식도 있을 텐데 17이나 떼고 상계도 애기에다 애기. 정말 생각하면 때에 죽여도 센데였습니다. 정말 때에 죽여도 센데는. 思えばですね. 위안부는 일본군의 군수품으로 취급당했다. 난징 위안소에서 3년을 지낸 뒤 타이완을 거쳐 싱가포르에서 1년, 다시 미얀마 전쟁터로 끌려가 2년, 모두 6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부마에서 있을 때 그 위안소 있잖아, 할머니. 그때 이름이 있었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뭐라는 게 잊어버렸나? 그 이까꾸로라고 해서 이까꾸로. 이카쿠르? 이까꾸로. 이카쿠로. 응. 이카쿠로. 응.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말인가? 일본 말에 이까꾸로. 이카쿠로 때言ってました 이카쿠로. 그건 지금 알아보면 다 알 겁니다, 상대도. 뭐 보마 사람들도 다 배우고 있는 거고 뭐. 그 보마에서 그 위안소에는 조선 사람이 몇이나 됐어요? 늙은 명이래셔, 늙은 명. 시진이. 죽은 거에 한 30명 되고. 할머니는 일제가 항복한 뒤 연합군의 포로로 붙잡혔다. 연합군이 촬영한 맨 오른쪽 임신한 어린 소녀가 박영심 할머니다. 하루는 일본 군대가 내가 수군수군 하더니 맥이나 했더니 군길 태워갔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군길 태우면 전 다다 일본 놈이 지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 여자들 몇이 있는 거하고 일본 여자 두고하고 우리 좀 뛰자. 그래서 거기서 도망했습니다. 사진으로도 입증되는 박영심 할머니의 기막힌 증언은 일본군의 강제성과 잔혹함을 생생하게 고발한다. 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거죠. 여고대는 우리 보상. 그래서 보상을 우리 죽기 전에 해주는 거 이거 바랍니다. 그것도 국민기금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돈으로 하라. 나라가 해낼 일이 국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도격불합니다. 그 말 이름은 정말이니. 나 저 격불한 생각하면 선생님들하고도 막 제일파 정말이니. 나 이거 저 이 가슴이 막 터대오고 또 터대오고 나 이 배가 째안 생각하면 정말 못 가야 될지 몰라. 가슴 아프죠?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잊지 말고 지속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11번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15강에서 1, 2번, 그리고 16강에서 3번. 그래서 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일본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통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속이 좀 뚫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잊지 않아야 될 시기예요. 일제강점기는. 제가 여기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아직도 잘못된 전후 처리로 인해서 남아있는 역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ul세만국사